안녕하세요. 감동주의보 레드크리스입니다. 오늘은 요즘 뉴스에 자주 나오는 중동 지역 이야기를 정말 자세하게 차근차근 정리해서 말씀드리려고 해요. 이스라엘과 이란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왜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지, 그리고 이게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 쉽게 풀어서 설명해 드릴게요. 요즘 뉴스 보시면서 도대체 뭔 일이야? 하셨던 분들께 도움이 될 거예요. 복잡해 보이는 국제 정치 이야기지만 천천히 설명드리면 누구나 이해할 수 있어요. 오늘은 조금 길지만 끝까지 들어보시면 중동 상황을 완전히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먼저 이번 사태가 어떻게 시작됐는지부터 말씀드릴게요. 이스라엘과 이란 사이의 갈등은 사실 오래전부터 있어 왔어요. 하지만 최근에 정말 심각한 단계로 넘어갔어요. 바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에게 무조건 항복하라고 요구하면서부터예요. 이건 정말 강한 말이에요. 마치 싸울 거면 끝까지 싸우자는 뜻과 같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의 구체적인 발언들. 무조건 항복하라. 모두 즉시 테헤란을 떠나라. 심지어 이란 최고 지도자를 제거할 수도 있다는 암시까지. 이런 말이 나오자마자 이스라엘은 본격적으로 이란을 공격하기 시작했어요. 이스라엘은 이미 준비를 다 해놓고 있었던 것 같아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나오자마자 바로 군사작전을 시작했거든요. 이스라엘의 초기 공격, 이란 핵시설을 목표로 한 공습, 군사기지에 대한 미사일 공격, 테헤란을 포함한 주요 도시들에 대한 위협. 이란도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이란 정부는 즉시 우리는 절대 굴복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어요. 양쪽 다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겠다는 입장이에요. 이런 상황에서는 작은 불꽃 하나가 큰 전쟁으로 번질 수 있어요. 국제사회는 이 상황을 보면서 이제 정말 전면전이 시작되는 건 아닌가 하고 걱정하기 시작했어요. 이제 가장 충격적인 장면을 말씀드릴게요. 바로 테헤란이라는 도시가 텅 비어버린 이야기예요. 테헤란은 우리나라 서울 같은 곳이에요. 900만 명이나 사는 정말 큰 도시거든요. 서울 인구가 약 950만 명 정도니까 거의 비슷한 크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 큰 도시가 며칠 만에 거의 텅 비어버렸어요. 얼마나 심각했는지 보면 그 유명한 그랜드 바자르라는 큰 시장도 문을 닫았어요. 이 시장은 400년 넘는 역사를 가진 곳으로 웬만한 일로는 문을 닫지 않는 곳이었어요. 2022년 대규모 반정부 시위 때도 코로나19 때도 문을 안 닫았던 곳이에요. 하지만 이번에는 완전히 문을 닫아버렸어요. 이 일상생활의 마비. 은행이나 관공서 빼고는 거의 모든 곳이 운영을 안 해요. 마트, 식당, 카페 모두 문을 닫았어요. 평소에 사람들로 북적이던 거리가 조용해졌어요. 외국 기자들이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람이 아무도 살지 않는 도시처럼 보인다. 인구의 절반 이상이 도시를 떠난 것 같다. 떠난 사람들은 주로 경제적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차가 있고 다른 곳에 갈 곳이 있는 사람들이요. 돈이 없어서 차나 기차표를 살 수 없는 사람들. 공무원인데 정부에서 휴가를 주지 않는 사람들. 가족이 감옥에 있어서 떠날 수 없는 사람들. 몸이 불편해서 이동하기 어려운 어르신들. 이런 분들이 어쩔 수 없이 테헤란에 남아 계신 거예요. 테헤란을 떠나는 길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말씀드릴게요. 테헤란에서 다른 도시로 가는 고속도로가 차들로 완전히 막혔어요. 평소 같으면 2~3시간이면 갈 수 있는 거리를 10시간 넘게 걸려서 가야 했어요. 더 큰 문제는 기름이었어요. 주유소에서는 차 한 대당 10리터씩만 넣어줬어요. 10리터가 얼마나 적은 양인지 아시나요? 우리나라 소형차 기준으로 100에서 120km 정도밖에 못 가는 양이에요. 그래서 주유소마다 기름 넣으려는 사람들이 길게 줄을 섰어요. 어떤 곳은 몇 시간씩 기다려야 했어요. 한 시민이 이런 증언을 했어요. 10시간 넘게 도로에 갇혀 있는데 혹시 고속도로에도 폭탄이 떨어지지 않을까 걱정돼요. 생각해보세요. 길에 갇혀서 움직이지도 못하는데 하늘에서는 전투기가 날아다니고 있는 상황이에요.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많은 가족들이 헤어져야 했어요. 아버지는 일 때문에 테헤란에 남고 엄마와 아이들만 먼저 떠나는 경우, 할아버지, 할머니는 몸이 불편해서 남고 젊은 사람들만 떠나는 경우,
대학생 자녀는 시험 때문에 남고 부모님만 피난 가는 경우, 이런 상황들이 곳곳에서 벌어졌어요. 길이 막혀서 오래 있다 보니 물과 음식도 부족했어요. 평소 같으면 도로변 휴게소에서 쉽게 살 수 있는 것들도 구하기 어려웠어요. 특히 어린아이들과 어르신들에게는 더 힘든 여행이었어요. 화장실 가기도 어렵고 오랫동안 차 안에 있어야 하니까요. 이제 이스라엘의 공격이 얼마나 강력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이스라엘은 17일 밤부터 18일 새벽까지 테헤란에 대규모 공습을 했어요. 미사일 발사기지와 저장시설 12곳을 공격. 이란 공군이 사용하는 메흐라바드 국제공항 주변, 군사시설과 제약회사들이 있는 지역. 이스라엘의 공습은 매우 정확했어요. GPS를 이용한 정밀 타격으로 목표물을 정확히 맞췄어요. 테헤란 전역에서 폭발음이 울렸어요. 특히 새벽 5시경에 도시 전체에 거대한 폭발음이 들렸다고 해요. 이란도 방공 미사일로 막으려고 했지만 이스라엘의 최신 무기들을 다 막을 수는 없었어요. 이란이 자랑하는 방공 시스템도 이스라엘의 공격 앞에서는 한계를 보였어요. 가장 안타까운 것은 민간인 피해였어요. 군사시설을 목표로 했다고 하지만 폭발의 충격으로 주변 민간 지역도 피해를 입었어요. 부족한 대피시설. 테헤란에는 이스라엘의 미사일 공격에 대비할 만한 제대로 된 방공호나 대피시설이 부족했어요. 이란 정부가 급하게 내린 대피 지침, 지하철역을 임시 대피소로 개방, 모스크 이슬람 사원로 대피하라고 지시. 하지만 이런 곳들이 정말 안전한지는 확실하지 않았어요. 지하철역이나 모스크는 폭격을 막기 위해 만들어진 곳이 아니거든요. 이란도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파타-1이라는 극초음속 미사일로 이스라엘을 공격했다고 발표했어요. 파타-1은 이란이 최근에 개발한 최신 미사일로 매우 빠른 속도로 날아가서 요격하기 어렵다고 알려져 있어요. 이번 사태가 더 심각해진 이유 중 하나가 양쪽 정치 지도자들이 서로 강한 말을 주고받고 있기 때문이에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들. 먼저 트럼프 대통령이 한 말들을 정리해 볼게요. 무조건 항복하라. 모두 즉시 테헤란을 떠나라. 지금은 하메네이를 살해할 의사가 없다 하지만 앞으로는 모른다는 뜻. 이제 우리는 이란 상공에 대한 완전하고 전면적인 통제를 확보했다. 이런 말들은 정말 강한 위협이에요. 특히 다른 나라의 최고 지도자를 제거할 수도 있다는 말은 국제법상으로도 매우 심각한 발언이에요. 이란의 최고 지도자인 하메네이도 강하게 맞받아쳤어요. 우리는 시오니스트들에게 자비를 베풀지 않을 것, 절대 타협하지 않을 것, 전투가 시작된다. 쿠란 구절을 인용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시오니스트 정권에 승리할 것. 여기서 시오니스트라는 말은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란에서는 이스라엘을 직접 부르지 않고 이런 식으로 표현해요. 이란의 새로운 군 사령관인 압둘라힘 무사비는 더욱 구체적인 위협을 했어요. 징벌 작전이 수행될 것. 이스라엘의 텔아비브, 하이파 주민들에게 생명이 소중하면 그곳을 떠나라. 국가가 군대의 선봉에 서서 순교자들의 피를 복수할 것. 무사비 사령관은 13일에 이스라엘 공습으로 숨진 전임 사령관의 후임자예요. 개인적으로도 복수심이 있을 수 있는 상황이죠. 왜 이렇게 강한 말을 할까? 양쪽 다 자기 국민들에게 강한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세계 최강국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해요. 하메네이 지도자는 이란이 외부 압력에 굴복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해요. 하지만 이런 말들이 오가면서 실제로 상황은 더 위험해지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다른 나라들은 어떤 입장일까요? G7이라는 건 세계 주요 7개국을 말하는 거예요.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캐나다. 이 나라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는데 결론은 이스라엘 편을 들겠다는 거였어요. 이스라엘이 자기를 지킬 권리가 있다. 이란을 중동 지역을 불안하게 만드는 주범이라고 비판. 이스라엘의 자위권을 지지한다고 발표. 유럽연합EU에서는 카야 칼라스라는 외교 담당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이란이 절대 핵무기를 가져서는 안 된다. 이에 대해 이란 외교부는 침략자의 변호사 노릇 그만하라고 강하게 반박했어요. 뉴욕타임스라는 유명한 신문에서
이란 쪽 관계자들의 말을 인용해서 보도한 내용이 정말 무서워요. 만약 미국이 전쟁에 참여하면 이라크를 시작으로 중동에 있는 모든 미군 기지를 공격하겠다. 중동 지역에 미군 기지가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이라크, 시리아, 쿠웨이트, 바레인, 카타르, 아랍에미레이트 등등. 이 모든 곳에 미군이 주둔하고 있어요. 만약 이란이 정말로 이 모든 곳을 공격한다면 중동 전체가 전쟁터가 될 수 있어요. 이란 대통령 페제시키안이 아랍에미리트 대통령과 통화하면서 한 말은 이스라엘이 계속 침략하면 중동에 지속 가능한 평화와 안보는 없을 것. 아랍에미레이트는 이란과 가까운 나라예요. 만약 전쟁이 확산되면 직접적인 피해를 받을 수 있어서 걱정이 많은 거죠. 경제적 파급 효과. 이런 상황은 전 세계 경제에도 영향을 줘요. 석유 가격 상승, 주식 시장 불안, 항공 운항 차질 중동 지역을 지나는 항공편들. 우리나라도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석유를 중동에서 많이 수입하거든요. 지금 이란에서는 또 다른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바로 정보가 막히고 있다는 거예요. 국제 전화 불통. 이란에서 외국으로 전화를 걸 수 없어요. 해외에 있는 가족들과 연락하기 어려워요. 인터넷이 안 되거나 매우 느려요. 평소보다 50% 정도 느려졌어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트위터 등이 막혀 있어요. VPN을 써도 잘 안 되는 상황. 국제 인터넷 모니터링 단체인 넷블록스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이란 내 인터넷 트래픽이 50% 급감. 이는 정부가 의도적으로 인터넷을 차단하고 있다는 증거. 왜 차단하고 있을까? 이란 정부의 주장. 이스라엘의 정보가 새어나간다. 국가 안보를 위해 필요한 조치. 허위 정보 확산을 막기 위해. 특히 이란 국영 텔레비전에서는 국민들에게 스마트폰에서 왓츠앱을 삭제하라고 방송했어요. 이란 정부의 주장은 왓츠앱이 사용자 정보를 수집해서 이스라엘로 전송한다. 하지만 왓츠앱 회사에서는 즉시 반박했어요. 우리는 어떤 정부에도 대량의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 이건 거짓 주장이고 사람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시기에 소통을 차단하려는 핑계가 아닌지 우려된다. 아이러니한 상황이죠. 정말 웃기면서도 슬픈 일이 있어요. 이스라엘군이 트위터로 페르시아어 이란어로 이런 경고를 올렸어요. 테헤란 18구 주민들은 해당 지역에서 대피하라. 하지만 이란에서는 트위터가 차단되어 있어서 정작 경고를 받아야 할 사람들이 이 메시지를 볼 수 없었어요. 테헤란 18구가 어떤 곳인지 말씀드리면 이란 공군이 사용하는 메흐라바드 국제공항 남쪽, 인구 밀도가 높은 지역, 상대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사는 동네, 즉 가장 위험하면서도 가장 취약한 사람들이 사는 곳인데 정작 대피 경고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인 거예요. 정보 통제의 결과 시민들이 정확한 상황을 파악하기 어려워요. 가족들 간의 안부 확인이 어려워요. 국제사회가 이란 내부 상황을 정확히 알기 어려워요. 잘못된 정보나 소문이 더 퍼질 수 있어요. 가장 마음 아픈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바로 일반 시민들의 이야기예요. 테헤란에 아직 남아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떠나고 싶어도 떠날 수 없는 분들이에요. 차가 없는 가정, 기차표나 버스표를 살 돈이 없는 사람들, 다른 도시에 갈 곳이 없는 사람들, 공무원인데 정부에서 휴가를 주지 않는 경우, 병원 직원들, 경찰, 소방관 등 감옥에 가족이 있어두고 갈 수 없는 경우, 몸이 불편한 어르신을 모시고 있는 경우, 중병 환자가 있어서 이동하기 어려운 경우. CNN 기자가 전한 현지 상황은 사람들이 정말 무서워하고 패닉 상태에 빠졌다. 이란 정부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이스라엘 폭격 때문에 가운데 끼인 기분을 느끼고 있다. 이 말이 정말 중요해요. 정치와 상관없이 그냥 평범하게 살고 싶은 사람들이 가장 큰 피해를 받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소셜미디어를 통해 민간인들이 다친 모습들이 퍼지고 있어요. 비록 정부가 인터넷을 차단하려고 하지만 완전히 막을 수는 없거든요. 이런 영상들을 본 사람들이 더욱 무서워해서 도시를 떠나기로 결심하고 있어요. 일상생활의 붕괴. 남아있는 시민들의 일상이 어떤지 상상해보세요. 상점들이 문을 닫아서 생필품 구하기 어려워요. 물 공급도 불안정해졌어요.
많은 병원 직원들이 떠나서 의료진이 부족해요. 응급실은 폭격 피해자들로 넘쳐나요. 대중교통이 거의 운행하지 않아요. 길거리에 차들이 거의 없어요. 테헤란 북부에는 에빈 교도소라는 곳이 있어요. 여기에는 반정부 시위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많이 수감되어 있어요. 이 교도소 근처에 사는 가족들은 떠날 수가 없어요. 가족이 감옥에 있는데 어떻게 떠날 수 있겠어요? 가장 안타까운 건 아이들이에요. 학교가 모두 휴교, 놀이터나 공원도 모두 폐쇄. 계속되는 폭발음에 트라우마를 받는 아이들이 늘고 있어요. 이란 정부는 상황을 통제하기 위해 언론까지 통제하고 있어요. 국영방송의 역할은 정부 입장만 방송, 피해 상황은 축소해서 보도, 승리할 것이라는 메시지만 반복, 외신 기자들의 어려움, 취재 활동 제한, 인터넷이 안 되니까 기사 송고도 어려워요. 정부 관계자 인터뷰도 통제받고 있어요. 흥미로운 사례가 하나 있어요. 이란 이슬람 공화 국방송국 건물이 공습을 받아서 불이 났는데 그 와중에도 여성 뉴스 진행자 사하르 에마미가 계속 생방송을 진행했어요. 이란 외무장관이 이 진행자를 영웅이라고 축혀올리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시오니스트 정권이 국영방송사를 잔혹하게 공격했던 그 절정의 순간에 한 용감한 이란 여성이 카메라 앞에 두려움 없이 단호하게 그리고 애국심을 가지고 섰다. 이건 국민들의 사기를 높이려는 목적이에요. 체포와 감시. 이란 당국은 다음과 같은 사람들을 체포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에 정보를 유출했다고 의심되는 사람들, 거짓 소식을 퍼뜨린다고 판단되는 사람들, 정부 정책을 비판하는 사람들, 수십 명이 이미 체포되었다고 해요. 우회 접속의 어려움은 더 커요. 평소에 이란 사람들은 VPN이라는 기술을 써서 차단된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VPN조차 잘 작동하지 않아요. 정부가 더 강력하게 막고 있거든요. 이런 정보 통제가 위험한 이유는 시민들이 정확한 상황을 모르니까 잘못된 판단을 할 수 있어요. 소문이나 가짜 뉴스가 더 빨리 퍼져요. 국제사회도 정확한 상황을 파악하기 어려워요. 이 문제가 이스라엘과 이란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말씀드릴게요. 석유와 경제. 중동 지역은 전 세계 석유의 상당 부분을 생산하는 곳이에요. 만약 전쟁이 확대되면 석유 가격이 급등할 수 있어요. 우리나라 기름값도 비싸질 수 있어요. 전 세계 경제가 타격을 받을 수 있어요. 특히 호르무즈 해협이라는 곳이 중요해요. 이곳은 전 세계 오일의 20% 정도가 지나가는 길목이에요. 만약 이란이 이 해협을 막으면 전 세계 석유 공급에 큰 차질, 유가 급등, 세계 경제 위기 가능성. 이미 많은 항공사들이 중동 지역 운항을 중단하거나 경로를 변경했어요. 대한항공, 아시아나 항공도 영향받을 수 있어요. 유럽 가는 항공편들이 우회해야 할 수도 있어요. 난민 문제. 만약 전쟁이 확대되면 수백만 명의 난민이 발생할 수 있어요. 이란에서 주변국으로 피난민 증가. 이스라엘에서도 피난민 발생 가능. 유럽으로 향하는 난민들 증가 예상. 가장 무서운 건 핵무기 문제예요. 이란이 핵무기 개발을 더 서둘 수 있어요. 다른 중동 국가들도 핵무기를 원할 수 있어요. 세계 평화에 큰 위협. 한국에 미치는 영향. 우리나라도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유가 상승으로 인한 물가 상승. 중동 건설 프로젝트 차질. 수출입 물류 비용 증가. 중동에 파견된 우리 군인들의 안전. 북한이 이 기회를 이용할 가능성. 미국과 중동 사이에서 균형 외교 필요. 에너지 안보 정책 재검토 필요. 이런 심각한 상황에서 평화를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유엔의 노력. 유엔 사무총장이 양쪽의 자제를 촉구했어요. 모든 당사자들이 최대한의 자제력을 발휘해야 한다. 민간인 보호가 최우선이어야 한다. 하지만 실제로 유엔이 할 수 있는 일은 제한적이에요. 국제적십자위원회 같은 인도주의 단체들이 활동하고 있어요. 부상자 치료, 민간인 대피 지원, 인도적 물자 지원. 하지만 전쟁 상황에서는 이런 활동도 매우 위험해요. 몇몇 나라들이 중재를 시도하고 있어요. 중국, 이란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서 중재 역할 가능. 하지만 미국과의 관계 때문에 한계가 있어요. 러시아,
이란과 군사 협력 관계. 하지만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여력이 부족. 터키, 이슬람 국가면서도 NATO 회원국. 양쪽과 모두 관계를 유지하려고 노력. 이슬람, 기독교,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 중에서도 평화를 호소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요. 종교의 이름으로 전쟁을 해서는 안 된다. 무고한 시민들을 보호해야 한다. 시민사회의 움직임. 세계 각국에서 평화를 위한 시위나 집회가 열리고 있어요. 전쟁 중단하라. 평화적 해결을 위해 대화하라. 자, 여기까지가 지금 중동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의 전체적인 모습이에요. 앞으로 어떻게 될까? 솔직히 말해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아무도 정확히 알 수 없어요. 가능한 시나리오들. 협상을 통한 해결이 가장 바람직하죠. 국제사회의 중재로 대화 테이블에 앉는 경우. 양쪽이 조건부 휴전에 합의하는 경우. 제한적 전쟁 현재 상황. 서로 공격하지만 전면전으로는 확대되지 않는 경우.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소강 상태로 가는 경우. 전면전 확대 가장 우려되는 상황. 미국이 직접 개입하는 경우. 다른 중동 국가들까지 참여하는 경우. 이런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고한 시민들을 보호하는 거예요. 정치 지도자들의 결정 때문에 가장 큰 피해를 받는 건 일반 시민들이거든요. 테헤란에서 피난 가는 사람들. 이스라엘에서도 대피소로 향하는 사람들. 중동 전역에 불안해하는 가족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우리나라는 직접적인 당사자는 아니지만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어요. 정확한 정보 파악. 가짜 뉴스에 속지 않기. 신뢰할 수 있는 언론 보도 확인. 편견 없이 상황 바라보기. 인도주의적 관심. 중동 지역 난민들을 위한 인도적 지원. 국제 구호단체들에 대한 관심과 후원. 평화에 대한 기원. 더 이상 상황이 악화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 평화적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 지지. 복잡한 국제정치 이야기였지만 결국 핵심은 간단해요. 사람들이 평화롭게, 안전하게 살 권리예요. 테헤란의 900만 시민들도, 이스라엘의 시민들도, 중동의 모든 사람들도 그냥 평범하게 살고 싶어 할 뿐이에요. 정치나 종교, 이념의 차이 때문에 무고한 사람들이 피해를 받아서는 안 되죠. 오늘 긴 시간 동안 중동 상황에 대해 말씀드렸어요. 오늘의 핵심 정리. 이스라엘과 이란이 서로 공격하고 있고 양쪽 다 물러서지 않고 있어요. 가장 큰 피해는 일반 시민들이 받고 있어요. 정보가 막혀서 사람들이 정확한 상황을 알기 어려워요. 다른 나라들도 개입하면서 상황이 더 복잡해지고 있어요. 전 세계가 이 문제에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앞으로 우리의 자세.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정확한 정보를 찾아보고 인도주의적 관심을 갖고 평화를 위해 기원하는 것. 세상이 복잡하고 어려운 일들이 많지만 그래도 희망을 잃지 말아요. 역사를 보면 아무리 심각한 갈등도 결국은 대화와 타협으로 해결되어 왔어요. 이번에도 지혜로운 해결책이 나오기를 바라며 무엇보다 무고한 시민들이 하루빨리 평화로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뉴스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 앞으로도 정확하고 이해하기 쉬운 정보로 찾아뵐게요. 감동주의보 레드크리스였습니다.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평화로운 세상을 함께 만들어가요. 감사합니다.